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 권성욱입니다. 제 예상과는 다르게 지금 좀 많이 오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원래 한 2, 3년 전에도 계속 이제 그런 건강 강좌를 하다가 작년이랑 재작년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잘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병원이 예전에는 뭐 환자분들도 오시고 뭐 보호자분들도 오시고 자유롭게 이제 또 통행이 가능했는데 최근에는 그런 게 좀 제한이 되다 보니까 또 여기 오시기 힘드실까봐 좀 걱정 많이 했는데 이렇게 많이 오셔서 좀 너무 감사드립니다.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것 주제는 유방암 바로 알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임상에서 진료를 하다가 환자분들한테 제일 많이 받는 질문들을 좀 종합해서 좀 알기 쉽게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주제를 이렇게 잡아봤고요. 일단 유방암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데 유방암은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유방암은 이제 유방에 생기는 암인데, 근데 유방에 생기는 암인데 좀 자세하게 알고 계시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자세하게 보면 유방은 우리 이제 아기 모유 수유하기 위한 장기인데요. 보면 유선이라고 하는 모유를 만드는 그런 조직하고요. 만들어진 모유를 밖으로 이동시키는 통로 역할을 하는 유관이라는 조직이 있는데 주로 이제 여기서 암이 만들어지고요. 제일 흔한 거는 유관에서 발생을 하는 유관암이 제일 흔합니다. 그래서 한 90% 정도 되고, 그게 뭐 유선에서도 발생을 하고, 그 외에 뭐 피부에서도 생길 수가 있고요. 유방 밑에는 지방 조직이나 뭐 근육층에서도 생길 수가 있는데, 여기서 생기는 암들을 모두 통합해서 이제 유방암이라고 하는 거고요. 또 많이 물어보시는 게 이제 침유암이다, 제자리암이다. 그러니까 유방암이 있고 또 제자리암도 있는데, 제자리암이란 거는 이제 유관 안에만 이제 암이 국한이 되어 있는 경우, 유관을 뚫고 나가지 않은 경우를 제자리암이라고 하고, 이걸 이제 구분을 해놓은 이유는 제자리암인 경우에는 그만큼 이제 예후가 많이 높다고 되어 있습니다. 유방암 특징을 보시면 그 유방에 생기는 혹이 다 유방암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특징을 보면 그냥 양성 혹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은 매끄럽고 부드러워요. 그리고 만져보면 좀 탄력이 있는 경우도 있고 천천히 자라는 특징을 가지고 당연히 다른 부위에 전이가 잘 안 되고요. 그리고 고정이 되어 있지 않고 움직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암 같은 경우는 물론 크기가 큰 경우에는 이렇게 흉벽에 근육층에 이제 딱 달라붙어서 침연을 하기 때문에 고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딱딱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빨리 자라요, 생각보다. 특히나 다른 암들에 비해서도 좀 빨리 자라는 특징을 가지고요. 또 당연히 뭐 간이라든지 폐, 뼈라든지 뭐 뇌 이런 데로 전이가 잘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중요한가요? 많이 물어보시는데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성에서 제일 많이 발생하는 암입니다. 1위예요. 예전에는 갑상선 암이 1위였는데 몇 년 전부터는 순위가 바뀌어서 1년에 한 2만 명 이상 발생을 하는 여성에서 가장 많이 발생을 하는 암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연령별 발생률을 보면 미국이나 서양 같은 경우에는 60세 이상 좀 고령의 환자에서 발생을 많이 하는 반면에 우리나라에서는 40대, 50대 발병이 높고요. 그러니까 젊은 환자분들이 좀 많이 발생을 하는 편입니다. 그럼 왜 생기나요? 어떻게 하면 유방암을 안 생기게 할 수 있나요? 물어봅니다, 환자분들이. 그러면 이제 유방암 위험인자를 보시면 되는데, 유방암 위험인자는 솔직히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 가장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의 노출 기간과 연관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생리가 빨리 시작하고 늦게 생리가 끝나는 경우에는 그만큼 이제 노출 기간이 길겠죠. 그래서 위험이 높아지고요. 또 임신을 하지 않거나 출산을 늦게 하거나 출산을 안 하는 경우 당연히 위험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모유수유랑도 연관이 있고요. 또 호르몬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경구 피임약을 오래 복용을 하셨거나 아니면 폐경 이후에 그 갱년기 증상으로 폐경기 호르몬 대체요법을 받은 경우에도 위험이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력이 있는 경우 당연히 위험도가 높아지겠죠. 우리나라는 왜 젊은 유방암 환자가 많을까? 거기에 대한 질문도 하시는데 그 질문에 또 명확하게 답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좀 예상을 해보건데, 또 이제 미국 그 유방암 백서에 보면 그 상대 위험도에 음주가 있어요. 음주가 있고 높은 사회 경제적 지위가 연관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저희 나라도 이제 그런 여성의 지위도 높아지고 음주, 술자리도 또 있어지고 하면서 좀 높아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또 우리나라는 그 건강검진을 해서 40세부터 비교적 이른 나이에 검진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직장에 다니시는 분은 직장검진이라고 해서 뭐 20, 30대부터 시작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검진을 빨리 시작하면 그만큼 이 작은 유방암을 많이 발견을 할 수 있어서 이것도 이제 젊은 유방암 환자 발생에 좀 영향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원인은 환경적 요인이 한 45% 정도, 그리고 알 수 없는 게 많고요. 유전성이라고 하면 이제 가족성, 이제 한 가족이 이제 같이 살면 이제 식생활이나 이런 것, 생활 패턴을 같이 하기 때문에 좀 같이 이완될 그런 위험도가 높아진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진짜 유전과 관련된 경우는 한 뭐 2, 3% 미만이기 때문에 혹시 내가 유방암이라도 우리 가족이 유방암이 아닐까 이렇게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유방암 증상은 또 그 어떤 게 있냐면 여기 보시면 이제 실제 사진인데요. 이건 정말 진행이 많이 된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커지려면 이제 그 전에 만져지겠고 통증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진물도 나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경우에도 좀 병원을 잘 안 오시는 경우도 좀 있어서 좀 안타까운데, 유방암의 가장 흔한 증상은 혹이 만져지는 겁니다. 덩어리가 만져지고 하는 것이 제일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고, 그리고 뭐 통증도 있을 수 있고요. 유두 분비물도 있을 수가 있는데, 유두 분비물은 그냥 양쪽에서 그냥 하얗게 나오는 유두 분비물은 큰 연관성이 없다고 되어 있고, 구멍 하나에서 이제 피가 섞여 나온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조금 유방암을 의심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함몰 유두라든지, 또 이제 뭐 겨드랑이 혹이 만져진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유두에 생기는 습진도 또 이제 유방암 종류인 하나인 파제병 같은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증상 중 하나가 되겠고, 제일 중요한 거는 증상이 없는 경우가 한 10% 정도 되고요. 최근에는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건강검진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점점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면 약간 뭐가 생각이 나시나요? 오렌지 껍질 같이 생기지 않았나요? 오렌지? 네. 이렇게 오렌지 껍질량 피부를 보이는 경우에도 유방암 증상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쪽 유방이 많이 커지는 경우, 나 유두분비물, 피가 섞인 유두분비물이 나온다거나 유두암물이 갑자기 생긴다거나 아니면 피부가 빨갛게 변한다든지 아프다든지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요. 또 그러니까 유방이 갑자기 부어오른다든지 유두가 헐고 습진이 잦다든지, 또 하나는 갑자기 없었는데 보조개가 생기는 것처럼 유방 피부가 쭉 들어가는 유방 피부 보조개가 생기면 그런 것들은 유방암을 좀 의심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보시면 이제 무슨 검사를 해야 되나요? 초음파는 안 하면 안 되나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초음파는 좀 비싸죠. 보험이 잘 안 돼서 비싸고, 촬영술은 40세 이후에 이제 건강검진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2년에 한 번씩 이제 그 건강검진으로 촬영술을 해줍니다. 근데 이제
제가 유방검사 해보셨어요? 물어보면 많은 분들은 해보셨다고 해요. 근데 보면 촬영술만 해보신 경우가 있고, 그럼 이제 초음파를 하자고 말씀드리면 보험이 안 돼서 좀 이렇게 경제적으로 좀 어려우신 분들은 초음파 꼭 해야 되냐고 물어보시는데, 그 이유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대표적인 검사는 유방 촬영술과 초음파 두 가지 검사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더 정밀한 검사는 뭐 CT도 있고 MRI도 있고 한데, 유방 기본 검사는 촬영술과 초음파예요. 자, 여기 보면 토끼가 두 마리가 있는데, 자, 왼쪽에 있는 토끼랑 오른쪽에 있는 토끼랑 어떤 게 더 잘 보이시나요? 네, 오른쪽이 더 잘 보여요. 아, 그렇죠. 오른쪽이 더 잘 보이죠. 네. 왜냐면 지금 토끼는 하얀색인데 한쪽은 배경이 하얗고 한쪽은 배경이 검습니다. 당연히 하얀색 배경에 하얀 토끼가 있으면 잘 안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유방 촬영술 소견인데요. 이거는 배경이 검지만 유선 조직이 하얀 걸 볼 수 있어요. 유선 조직이 하얀 걸 볼 수 있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 그래도 좀 감별이 가능한 상태라고 보셔도 돼요. 근데 이제 그 아시아 여성분들은 대부분 치밀 유방이 많습니다. 조밀 유방이라고도 하고요. 저희 건강검진 받으면 검사 결과에 치밀 유방이다. 그래서 유방 클리닉에 내원하시라고 이제 그 써 있는 경우가 많은데, 치밀 유방이라는 게 뭐냐면 요 하얀 부분이 많다는 거예요. 점점 그러니까 더 진하게 하얗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혹이 있는데 잘 보이시나요? 혹이 여기 있는 거예요. 요건데 양쪽을 비교했을 때 여기가 조금 동그랗게 보이죠. 근데 정상적으로 유선 조직이 이렇게 동그랗게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자체만 가지고 암이다, 혹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진짜 혹인지 아닌지 보려면 초음파를 봐야 되는 겁니다. 초음파를 보면 이렇게 검게 보입니다. 이건 확실한 혹이고, 이분은 이제 암으로 진단이 된 분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하얀 부분이 엄청 많죠. 엄청 많은데 조만한 혹이 여기에 숨어 있으면 혹은 하얀색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혹인지 유선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치밀 유방이라고 하고, 이런 경우에는 이것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검사를 받아보라고 이제 권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검사를 가지고 오시는데, 이제 조밀 유방이다, 아, 큰일 났다 라고 이제 걱정하고 오시는데, 걱정을 하실 건 아니고요. 왜냐면 우리나라 대부분이 조밀 유방, 치밀 유방이고요. 검사를 해서 이제 혹이 있는지 없는지만 보면 되기 때문에 너무 걱정을 하고 오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음파를 봤더니 아까 보이지 않았던 혹이 이렇게 초음파에서는 잘 보입니다. 초음파에서는 잘 보이고, 다행히 이건 나쁜 혹은 아니에요. 모양이 매끄럽고 경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이런 혹은 나쁜 혹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다음에 이제 우리 검사하면서 지켜보자고 말씀을 드리고요. 모양이 나쁜 경우에는 조직 검사를 말씀을 드리겠죠. 그러면 촬영술은 대부분 이제 조밀 유방이기 때문에 촬영술만 잘 모르고 초음파만 하면 되지 않냐, 촬영술을 안 하겠다는 분도 계세요. 왜냐면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많이 아픕니다. 이게 엑스레이인데 꾹 유방을 꾹 눌러서 찍기 때문에 좀 많이 아프고 불편해하세요. 그래서 저는 촬영술 말고 초음파만 할래요 이렇게 하신 분들이 있는데, 또 그것도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여기 잘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이거 확대를 한번 했는데, 여기 보이세요? 여기 확대를 해보면 여기 이렇게 우리 이렇게 그 모래를 흩뿌린 것처럼 보이는 모습이 있는데,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거는 석회예요. 석회. 그냥 모래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작은 뼈가루 같은 거라고 생각하셔도 되는데, 이거는 미세 석회화라는 거고, 미세 석회화가 이렇게 한 곳에 많이 몰려 있으면 이것도 나쁜 소견 중에 하나예요. 암이 있는 경우에 그 안에 미세 석회화가 있는 경우가 많고요. 특히나 이제 제자리암 같은 경우에 저렇게 미세 석회화가 모여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조직 검사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오히려 이제 초음파에서는 잘 안 보입니다. 초음파에서 안 보이기 때문에 꼭 촬영술을 해야 되는 이유가 이런 것들을 발견을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럼 저희가 수술을 할 때
이제 수술할 때 초음파에서 보여야지 위치를 확인하고 떼는데 저건 초음파에서 안 보인다고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저걸 뗄까요? 만져보고 뗄 수도 없고, 왜냐면 만져지지 않기 때문에, 또 예측을 해서 뗄 수 없기 때문에 저런 경우에는 이렇게 수술 전에 철사를 위치를 합니다. 철사 표시가 돼, 눈금이 있는 철사를 여기다 꽂아 놓고요. 이 철사를 따라서 떼는 겁니다. 철사를 따라서 떼서 떼고 난 다음에도 이렇게 그 떼는 조직을 엑스레이를 찍어서 요 안에 이제 석회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진단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유방 촬영술도 중요하지만 초음파를 꼭 하셔야 된다 라는 거고요. 또 하나가 이제 만약에 그 조직 검사에서 암이 진단이 되면 환자분들이 제일 많이 물으시는 게 이제 몇 기인지를 물어보시는데, 유방암 병기는 예전에는 요것만 유방암이 얼마나 큰지, 림프절 전이가 있는지, 그리고 다른 장기 전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바로 병기가 나왔는데, 최근에는 거기에 이렇게 밑에 뭐 호르몬 수용체가 있는지, 표적 수용체가 있는지, 유전 변이가 있는지, 또 분화도가 어떻게 되는지가 추가가 돼서 좀 복잡하게 병기를 따지게 되고, 이 정확한 병기는 수술이 끝나고 그 떼어낸 검체를 그 조직 검사를 해야지 완전히 알 수 있고요. 그러니까 수술하고 바로 알 수 있는 건 아니고, 수술 후에 한 검사 결과는 한 일주일에서 한 열흘 정도 걸립니다. 그럼 그 병기가 나오면 그 병기에 맞춰서 이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수술은 꼭 해야 되나요? 안 하면 안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그 유방암 치료는 여러 개가 있습니다. 전신 치료도 있고 국소 치료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이고 기본적인 치료가 수술이에요. 수술이고, 모든 암이 그렇지만 완치를 할 수 있는 치료 방법은 조기에 발견되었을 때 수술로 완전히 절제를 한 경우 외에는 아직까지는 없다고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수술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경우를 제외한 경우에는 수술은 기본적인 치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꼭 필요한 치료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최근에는 항암 치료나 표적 치료도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술 전에 그런 치료를 하기도 하는데, 그런 치료에서 암이 완전히 없어지기도 해요. 암이 완전히 없어지기도 하는데, 그럼 암이 남아있는지 안 남아있는지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봐야 되는데 그거를 떼어내지 않으면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그 확인 목적으로도 수술을 하는데, 최근에 연구들은 있습니다. 임상 연구로 그 항암 치료 했을 때 암이 완전히 눈에 안 보일 정도로 줄어들었다, 좀 기다려보는 그런 연구도 있는데, 아직까지 그거는 근거가 많이 부족해서 일단 수술은 가장 기본적인 치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수술은 어떻게 하나요? 수술은 유방절제술이라고 해서 아까 같이 큰 경우는 당연히 넓게 제거를 해야겠죠. 예전에는 이렇게 유방을 다 떼어내고 그 밑에 있는 대흉근, 우리 이제 여기 대흉근도 제거를 하고 크게 수술했습니다. 그리고 겨드랑이 림프절도 다 제거를 하고 유방 전 절제술이라고 했는데, 예전에는 확대 유방 절제술도 많이 시행을 했어요. 당연히 이제 흉이 이렇게 좀 크게 남겠죠. 근데 이제 최근에는 검진이 많아지면서 작을 때 발견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작을 때 발견이 되면 그만큼 작은 혹 주변만, 이렇게 혹 주변만 떼는 유방 보존술을 할 수가 있어요. 작으면 작을수록 당연히 모양 변형도 적을 수 있고요. 흉도 적게 남겠죠. 그렇기 때문에 조기 발견이 중요한 거고 검진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도 이렇게 혹은 주로 이제 그 혹이 있던 주변부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방사선 치료도 많이 발전을 해서 이렇게 유방 보존술이 점점 더 많이 시행을 하는 추세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는 그 보존술을 하면서 주변에 있는 조직을 옮기던지 아니면 보형물 넣던지 흉도 최소한으로 낼 수 있는 그런 종양 성형술이라고 해서 그 유방 절제를 하면서 재건까지 같이 하는 그런 수술도 많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보형물 넣기도 하고 등 근육이나 이제 복직근을 이용해서 재건을 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등 근육을 이용해서 이제 유방
부분 절제를 하고 그 부분을 채워주는 수술입니다. 그리고 감시 림프절 생검술은 뭔지 이제 질문도 많이 하시는데 이름이 좀 어렵잖아요. 감시 림프절 생검술은 유방암 수술은 이제 이렇게 림프절을 타고 다른 주위로 이제 뻗어 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겨드랑이 림프절로 많이 전이가 되는데 감시 림프절이라는 거는 대신에 이제 암에서부터 가장 가까운 림프절부터 전이가 돼서 그 다음으로 이동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암에서부터 가장 가까운 림프절을 찾는 겁니다. 한 두세 개 정도를 찾습니다. 여기다 이제 방사선 주사를 맞고 그 방사선을 찾아내는, 우리 쉽게 얘기해서 동전, 금속 탐지기로 이제 동전 찾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사를 놓고 탐지기로 쭉 하면 소리가 나요. 그럼 이제 거기서 가장 가까운 림프절을 한 두세 개 정도 찾아서 그걸 떼는 겁니다. 떼서 수술하는 중에 바로 얼려서 조직 검사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거기에 암이 없다라고 하면 제일 가까운 림프절에 암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 림프절은 당연히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림프절을 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림프절을 다 떼야 되는데 두세 개만 떼고 만약에 암이 없으면 떼지 않아요. 대신 암이 있으면 당연히 다 절제를 합니다. 장점은 지금 이제 유방암이 예후가 굉장히 좋아지면서 이제는 치료뿐만 아니라 환자분 삶의 질도 생각을 해야 돼요. 삶의 질. 근데 이제 겨드랑이를 다 긁어내게 되면 팔이 많이 붓거든요. 림프 부종이 와서 팔이 아프고 무겁고 심한 경우는 진짜 많이 붓거든요. 그런 것들 줄이기 위해서 이런 수술법들이 개발이 된 거예요. 그걸 이제 감시 림프절 생검술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암에서 가장 가까운 림프절을 찾아서 한 두세 개 정도를 떼서 검사하고 한마디로 샘플링을 하는 겁니다. 샘플링해서 없으면 그냥 수술은 거기서 종료를 하는 겁니다. 최근에는 로봇 수술도 있고 내시경 수술도 있어요. 그래서 아직 많이 시행을 하지 않고 최근에 이제 활성화가 되고 있는 수술법인데, 요거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예전에는 이게 이제 그 유방 전 절제를 했는데 이제 피부랑 유륜은 살린 그런 수술이에요. 절제는 이렇게 유방을 다 떼어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흉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 피부 활성이 좀 안 좋으신 분들은 켈로이드나 아니면 이렇게 증식성 반응 같은 게 생겨서 조금 좀 미용적으로 안 좋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내시경이나 로봇 수술하면, 이게 내시경 로봇, 그러니까 이거는 로봇 수술하는 환자분 사진인데요. 어느 쪽에 수술했는지 혹시 아시겠나요? 왼쪽이요? 오른쪽? 그러니까 저희가 보기에 오른쪽이죠? 예, 맞습니다. 오른쪽으로 수술했고 상처는 여기에 남습니다. 작게는 4cm, 4cm 이하로도 할 수 있는데 보형물이 들어가는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소한 4cm 정도, 그거보다 이제 더 큰 보형물을 넣은 경우에는 좀 더 열기도 합니다. 그리고 흉터가 겨드랑이나 옆구리에 생기기 때문에 앞에서 보면 몰라요. 모르고 좀 제대로 봐야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겨드랑이 쪽으로 갈수록 흉터가 좀 덜 남게 돼요. 이제 로봇 수술이라고 하면 진짜 로봇가 와서 수술하는지 감을 잘 못 잡는 경우가 있는데, 결국은 사람이 하는 거고요. 여기서 보면 이제 사람이 이렇게 로봇을 조종하는 조종대에 들어있고, 이게 로봇 팔입니다. 이 로봇 팔이 보시면 사람이 손을 움직이면 로봇 팔이 사람 손을 따라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 움직이면 따라하면서 이렇게 좁은 공간으로 이렇게 로봇 팔이 들어가서 수술하는 장면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조그만한 공간으로 로봇을 연결해서 수술을 진행을 하는 거고요. 수술 외 치료는 당연히 항암 치료가 있을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사선 치료, 표적 치료, 그리고 또 면역 치료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걸 다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항암 치료는 수술 전에 하는 게 있고 또 수술 후에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예후는 큰 차이가 없다고 돼 있고, 수술 전에 하는 항암 치료 장점은 암이 줄어드는 걸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암이 완전히 줄어든 경우에는 예후가 굉장히 좋다는 걸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요게 이제 유방암이에요. 이분도 좀 많이 참으셨어요. 이렇게 이게 이제
단면이고 이게 간이고 이제 이 왼쪽 유방, 오른쪽 유방인데 원래는 이제 이게 왼쪽 유방입니다. 사진에서 왼쪽 유방, 오른쪽 유방인데 이제 암이 이렇게 뚫고 나올 정도로 모르셨던 거예요. 근데 항암 치료 6번 하고 나서 거의 없어졌죠. 거의 없어졌어요. 이건 엄청 심한 케이스인데도 이렇게 없어져요. 지금도 계속 항암 치료 하고 계시고요. 또 방사선 치료는 유방 전절제를 하지 않으면 방사선 치료는 꼭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부분적으로 떼어낸 치료를 하는 분이나 아니면 림프 절전이가 심했던 분은 방사선 치료를 해야 되고요. 방사선 치료도 그 조사량이라든지 쪼이는 방법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게 나뉘고요. 또 유방암은 특징적으로 호르몬 수용체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어서 호르몬 수용체가 있는 분은 이런 치료가 다 끝나고 항암 호르몬 치료를 5년에서 10년 동안 받으면 더 예후가 좋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근데 호르몬 치료도 요즘에는 예전에는 한 가지였는데 지금은 약이 신약들이 계속 나오면서 이제 복잡해졌어요. 맞는 주사도 있고요. 또 표적 치료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 표적 수용체가 있는 경우, 우리가 이제 항암 치료 같은 경우는 굉장히 힘들죠. 암세포뿐만 아니라 정상세포도 이제 공격을 하기 때문에 힘든데 표적 치료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런 치료제가 딱 그런 암세포, 표적 수용체 달라붙어 가지고 암세포만을 공격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을 많이 줄일 수 있고 대신에 표적 수용체가 있는 분야에서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최근에는 표적 치료제도 엄청 많이 개발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실제 임상에서도 쓰이고 있는 표적 수용체가 굉장히 많아요. 아까 이제 제가 항암 치료 전에 사진도 보여드렸고 술 전에 항암 치료 하고 나서 사진도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최근 나온 표적 치료제를 쓰면 암이 완전히 없어지는 경우가 한 60% 되는 약들도 있어요. 그런 약들도 개발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약들은 대부분 새로 나오게 되면 이제 효과가 좋다고는 하지만 검증 기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당연히 5년 이상 그런 약들을 쓰고 그런 데이터가 쌓여야지 이제 치료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런 약들이 별로 없었어요. 지금 이것처럼 예전 우리 라면 보시면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이렇게 뭐 라면이나 이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맨날 할머니 집 가면 이런 것만 끓여주고 그러는데 최근에 혹시 편의점 가보셨나요? 가보셨어요? 깜짝 놀랐는데 이래요. 라면이 편의점 라면은 더 많습니다. 선택을 못할 정도로 많이 개발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진짜 유방암 치료제는 이 라면이랑 똑같다. 왜냐면 제가 학생 때만 해도 한두 개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시험 공부하기는 편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너무 많이 그 개발이 되고 아직 이름이 지어지지 않고 뭐 숫자로만 붙여진 약들도 있어요. 예, 그런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임상으로 들어오면서 치료제가 다 엄청 많이 개발이 되고 있고요. 또 좋은 약들만 있는 게 아니라 요거 혹시 아시나요? 랑 같이 끓이면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그리고 또 볶음면이랑 라면이 있는데 같이 끓이면 불고기라고 이것도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이게 농담이 아니라 이게 제품으로 나왔어요. 제품으로. 근데 유방암 치료제도 똑같아요. 최신 치료제가 나오는데 막 좋은 약제가 나왔어요. 또 기존에 있던 좋은 약제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게 좋은지 가치도 써보고 순서도 바꿔서 써보고 지금 이런 과정들을 하고 있어요. 임상연구에서 실제적으로 좋은 약이 나올 때마다 이거랑도 붙여보고 저거랑도 붙여보고 그래서 제일 적합한 그런 용법들을 찾고 있는데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약제들이 개발되면 검증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어쨌든 그런 상황이 있고 약은 엄청나게 많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복잡하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유전검사도 많이 하고요. 유전검사, 염기서열도 분석해서 환자 개인에 맞춘 그런 유방암 타겟팅해서 치료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당연히 저희 외과팀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성형외과, 종양내과, 그리고 방사선 종양학과 여러 교수님들이 모여가지고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유방암 환자분들이 이렇게
예후를 좋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결국 어떻게 하면 안 걸리나요? 안 걸리는 방법은 잘 모르겠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위험 인자들을 줄이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임신, 출산 당연히 하시는 게 좋고, 피임약이나 호르몬 대체요법은 안 좋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운동 많이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뭐 예방적 유방 절제술도 최근에는 로봇 수술이 개발되면서 점점 많이 시행이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당연히 정기검진이에요. 정기검진. 그래서 이거는 권고안인데요. 여기서 보면 나이대별로 권고사항이 있고, 40세 이후에는 1, 2년 간격의 임상 진찰과 유방 촬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여기에 좀 약간 동의 못하는 게, 1, 2년, 2년이면 너무 깁니다. 1년 간격으로 보는데도 암이 커져서 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죄책감도 느끼고 그래요. 그래서 검사는 초음파 같은 경우는 해롭지 않기 때문에 자주 하시는 게 좋아요. 자주 하시는 게 좋은데, 또 이제 시간이나 경제적 비용이 들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환자분 상태에 따라서 권고하는 기간이 있어요. 근데 최소 1년에 한 번씩은 유방 촬영술, 유방 초음파 꼭 받으시는 걸 권고하고요. 만약에 이상하거나 변화가 있으면 그거보다 짧게 해요. 짧게 6개월에 한 번씩 오시라고 하는데, 그건 절대 병원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그만큼 환자분한테 도움이 되기 위해서, 빨리 잡아내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그런 건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